안녕하세요. 끌림 커넥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이정일 지음의 오래된 비밀이란 책입니다. 책을 읽기 전 먼저 지은이 이정일 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일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201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천하의 대세와 인간의 운명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술사가 되기 위해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주역과 점성술 등 동서양의 운명학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지금까지 4만여 명의 운명학적 특징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와 작업을 통해 일관된 운의 원리와 특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운명학을 인간 처세술에 적용하는 독창적인 발상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 협상, 마케팅, 인사관리 등을 주제로 주요 대기업, 금융권 및 병원을 상대로 연 150회 이상의 강의를 소화하는 인기 강사였으며 23세 때 최연소로 정경련의 핵심 인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한국산업교육협회가 뽑은 한국의 명강사 30인에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이정일 운테크 연구소의 CE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비밀의 목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상 한자는 모두 빼고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운은 변하고 움직인다. 2장 운은 사람과의 인연이다. 3장 마음 공부가 운명을 바꾼다. 4장 기다리면 우리에게 오는 것들. 5장 재우는 흐르는 물이다. 6장 자신감은 운명의 심장이다. 7장 왜 나는 운 컨설팅을 하는가? 모두 7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1장 운은 변하고 움직인다입니다. 변화는 행운의 시작이다. 만물은 바뀌고 별도 이동한다. 등왕각. 어떤 영광도 어떤 절망도 30년 이상 갈 수는 없다. 10대 시절 명리학을 배울 때 스승님이 주신 가르침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보통 전성기는 10년입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의 시간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8년에서 12년을 주기로 운이 바뀝니다. 이를 대운이라고 합니다. 대운 중에서도 가장 운이 좋은 10년을 전성기라 하지요. 그러나 더러 인격적으로 좋은 구조가 형성되어 그 이상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어져도 한 사람에게 좋은 운은 30년을 넘길 수 없답니다. 그 반대로 좋지 않은 시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런 동양 운명학의 가르침은 서양 운명학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토성의 공전주기가 30년 남짓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래서 운의 주기가 이른바 토성 리턴과 맞물리게 된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랍니다. 소운의 주기는 약 1년 2개월에서 2년인데 대운의 주기 안에서 변화하지요. 이른바 소운이 아무리 좋아도 대운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게 운의 원리랍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라는 주소에서 구는 대운, 동은 소운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자연의 섭리가 운명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고 또 소멸하니까요. 자, 이렇게 운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당신은 이런 운을 어떻게 활용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인 3가지 전략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변화를 받아들여라. 버락 오바마가 담대하게 체인지를 외치며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지금의 삶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쌓인 결과물이겠지요. 숱한 점들이 만나 선을 이루니까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진 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항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저항은 삶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바람이 남쪽으로 불 때는 남쪽으로 날갯짓을 해야 합니다. 북쪽을 향하면 맞바람을 맞게 되지요. 변화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변하지 않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둘째, 변화는 행운이다. 변화는 반드시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란 말이 있지요. 겉으로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 변화라도 실제로는 행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한때 아버지 회사의 부도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마음 공부에 집중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선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했지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면서 뚜벅뚜벅 운명학의 세계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변화는 행운의 시작이랍니다. 셋째, 변화에 감사하라. 세상의 변화를 빨리 읽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흐름에는 무심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당신도 변하지요. 한 생명의 소멸이 새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듯 변화는 당신의 성장과 행운을 약속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주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변화라는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요. 행운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당신은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건너편에 있는 더 큰 나를 만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행운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랍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고 변화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행운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행운의 법칙. 진정한 나를 만나고 변화하고 사랑하라.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 자기의 일을 잘하려면 먼저 자신의 연장을 잘 닦아야 한다. 논어.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먼저 신선한 재료와 적절한 조리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운을 만나고 삶의 행복을 누리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행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만 제대로 몸과 마음에 익힌다면 행운의 여신은 반드시 당신에게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이란 어떤 것들일까요? 여기 당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어떤 물건이 고장나서 돈을 내고 수리를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괜히 고장나서 돈만 들었잖아 와 같은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운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대신에 다시 이전처럼 잘 작동하는구나, 다행이다, 잘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면 운의 에너지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무언가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의 연속입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주었으니까 돌려받는 게 당연하다고요? 세상살이에 그렇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던가요?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해도 그에 걸맞는 보답이 있다면 이는 분명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거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행운을 만드는 힌트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당장 오늘부터 가게에서 값을 치르고 나오면서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많이 파세요 와 같은 덕담도 좋습니다. 운은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방향으로 지속해서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더 큰 행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이지요. 행운이 행운을 부르는 것이랍니다.
둘째,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좋은 일로만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불쑥불쑥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회사 업무상 만나는 거래처 담당자와의 마찰,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금전적인 손실, 가족 간의 불화 등등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은 도처에 널려 있게 마련이지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냐고요? 당신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나 일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서로 상대의 분노가 당신을 향할 때도 피하거나 무시해야 합니다. 같이 반응할수록 행운을 불러오는 에너지만 소진할 뿐입니다. 행운은 편안한 마음 곁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셋째, 지혜로운 친구나 가족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 주위에는 귀인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릇된 길보다는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인생의 스승들이지요. 인생의 반은 혼자 살고 반은 함께 산다는 말이 있지요. 귀인, 즉 운 좋은 사람과 함께 길을 가야 행운을 만나는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인연은 소중하게 다루고 가꾸어야 합니다. 특히 당신도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귀인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그릇이 커지고 또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들도 술술 풀리는 행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무시하기, 주변 섬기기 등 이런 세 가지 습관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며 한숨 짓는 힘든 인생의 탈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러움을 사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트랙으로 당신이 옮겨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행운의 법칙. 행운에 감사하고 분노를 무시하고 주변을 섬겨라. 행운은 선악을 가리지 않는다. 인간의 천성은 선하다고 할 것도 없고 선하지 않다고 할 것도 없다. 맹자.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더 잘 살까요? 세상 불공평하지 않나요? 제가 흔히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중견기업의 회장인 A씨, 그를 보자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가 망하기를 기도하는 주위 사람도 많습니다. 그는 30대 초반부터 건설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거래처를 비롯해 직원, 친구, 선후배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이용당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의 가치관은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나를 비롯해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지요. 남들로부터 저주와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회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만 갑니다. 출신 대학교의 총동문회장과 관련 협회 간부직에 올라 명예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큰 벌을 받고 말 거야. 망해야 마땅한 이런 악한 사람에게 왜 행운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정답은 이른바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만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양심이 없으니까 가책도 없지요. 이들은 본인 스스로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물론 이들이 사회적인 범죄자는 아닙니다. 사회적인 범죄에는 형벌이 따르니까요. 이들은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스스로 행운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지요. 철저하게 자신과 가족의 행복만 생각한답니다.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조차 외면해 버리거든요. 하늘이 무심한 것일까요? 어릴 때부터 권선징악의 가치관을 교육받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남에게 나쁜 짓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운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운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또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불운만 줄을 잇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범죄자가 횡재수를 맞기도 하고 또 조직폭력배의 자녀가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훌륭하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운의 움직임에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마음, 즉 심상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가 옳고 그름의 잣대로 운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지요. 사람의 뇌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만큼 좋은 운의 에너지를 상승시키지요. 의식의 세계든 무의식의 세계든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의 삶과 운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착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죄책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뇌가 좋은 기운을 상승시키질 못합니다. 착한 사람이 스스로 좋은 운을 끌어들이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만든다는 말이 있지요. 당신이 마음의 상처가 깊다면 뇌는 몇 배로 더 슬픈 감정을 증폭시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간답니다. 스스로 행운이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갈까요? 본인 스스로가 유죄라고 주장한다면 운명 역시 계속 형벌을 내리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나쁜 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이제 스스로를 그만 벌하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제가 유달리 착한 고객들을 대할 때 조언하는 말입니다. 나쁜 사람은 꼭 벌을 받는다는 차원의 이야기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양심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젊었을 때 거칠 것이 없었던 사람도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 나쁜 일이 생기면 후회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운을 쇠락하게 한다는 의미랍니다. 나쁜 사람이 말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행운의 법칙. 나쁜 사람에게도 행운은 찾아온다. 인생은 운구기일이다. 식초를 구하던 중에 술을 얻는다. 사자성어. 저 사람은 타고난 행운아야. 손대는 일마다 대박이야. 그 정도면 액땜했다고 생각하자고.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운 좋은 사람은 못 이긴다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주고받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막연하게 생각하는 운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동양의 명리학은 사주에 근거하여 사람의 기륭화복을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사주는 사람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하고 연월일시를 그 집을 바치는 4개의 기둥, 즉 4간지라 합니다. 각각의 간지가 2글자로 되어 있어 모두 8글자를 이루기 때문에 팔자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사주팔자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간지 8글자에 나타난 음양과 오행의 배합을 보고 그 사람의 부귀와 빈천, 기륭, 화복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사주팔자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격이나 적성 등 인성 분야,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 대인 분야, 관운, 재운, 학운, 건강 등 운수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명리학에서의 사주팔자는 무엇보다도 균형과 조화를 중시합니다. 음양이나 오행이 치우침이 없이 고루 배합되어 있으면 기라고 편중되어 있으면 그것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연월일시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타고난 성향을 살펴 과한 부분은 지나치지 않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야 행운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게 사주 명리학의 이치입니다.
동양의 명리학과 서양의 점성술은 우주의 천문학적 현상과 인간의 세상사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동양에서는 우주 만물의 법칙인 음양과 오행이, 서양에서는 7개 행성의 기운과 움직임이 동시성의 원리에 따라 인간사와 함께 움직인다는 원리가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명리학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힘의 실체와 규칙이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와 삶도 하나의 소우주로서 그 축소판과 같다고 말합니다.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 실현의 역사이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삶의 사건이 되고 밖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칼 융은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안에 운명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외부의 불가피한 영향으로 정의하는 운명조차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행운을 불러온다는 것도 무의식의 힘을 긍정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무의식의 힘을 우주의 에너지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우주의 에너지에 상응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무의식과 우주의 에너지를 깨워 행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은 기존의 성공 방식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고 노력해서 쟁취하고 처절하게 살아남는 것이 성공 방정식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지요. 행운의 과학은 성공해서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해서 성공하기를 가르칩니다. 성공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때문에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이 좋아하는가, 편한가, 행복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행운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좋은 운수 또는 행복한 운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 것 또는 자신의 노력보다 몇 배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일단 행운을 정의하기로 합니다. 운의 영역과 개인의 기량의 관계를 말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 운칠기삼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성공 여부는 운이 70%, 개인의 능력이 30% 정도 작용한다는 뜻이지요. 어느 유명한 재벌가 오너는 운구기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운에 대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제가 이 표현을 인용한 이유는 우리의 사소한 삶과 일에도 온 우주가 상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앞으로 당신의 삶과 일에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할 때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하되 과정에서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당신의 예상을 빗나가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는 일이 나중에 원래의 목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행운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운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에너지이지만 통제할 수 없다고 무연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인간은 내면의 무의식과 우주 만물의 법칙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다만 우주의 에너지를 불러오는 것은 나 자신 안에 있음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에너지의 방향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를 결정하는 것 역시도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이, 이건 안 될 것 같다. 운이 따라주질 않아. 할 만큼 했는데 역시 나는 안 되는 운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런 좌절감이나 초조감에 미리 빠져버리면 에너지의 방향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겉으로 위기처럼 보이는 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플러스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는 경우는 참으로 많습니다. 당신의 작은 변화가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운의 방향을 플러스로 바꾸고 행운을 불러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뇌신경학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 뇌의 신경학적인 패턴을 바꾸는데 90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우리가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도 빠르면 2주, 늦어도 100일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이 행운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온 우주가 당신의 변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행운의 법칙. 당신의 작은 변화가 무의식을 바꾸고 온 우주를 움직인다. 항심이 있는 곳에 행운이 있다. 평상시의 몸가짐을 공손히 한다. 논어. 선생님 덕분에 이런 액수의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하는 PC 앞에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많이 달라진 태도에 놀라서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객들을 컨설팅하면서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태도가 달라짐을 느낍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예의가 바르고 공손해집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양하는 지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서경에 나오는 가득 찬 것은 줄어들고 겸손한 것은 이익을 본다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겸양의 지혜가 인복을 부르고 일이 성사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이 성사된 후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힘이 됩니다. 함부로 그것을 자랑하거나 스스로 우쭐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노력한 것 이상의 행운이 따른다. 그렇기에 더욱 세상에 감사한다는 표현과 다짐은 내 마음을 움직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힘이 있지요. 아울러 이런 태도에서는 품격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릇을 더욱 크게 만드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물론 운이 따라주지 않는 시기에도 공손한 태도나 신중한 몸가짐은 불운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태도야말로 행운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나는 내 자신의 품위를 지키겠다. 나는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만한 일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릇이다. 이 정도의 시련에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겠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이기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련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과 영광의 맨 앞줄에 서서 거만을 떨지도 않습니다. 변함없는 항심만이 스스로를 지키고 또 행운을 불러오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운명학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미 신통력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주위에 자자했지요.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철부지 시절이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조차 난 아직 그 정도로 익지 않았으니까 고개를 숙일 일이 없지 라며 코웃음을 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운명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운명학의 기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운명학의 본질은 사람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행운을 깨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제 마음 공부의 목표도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레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더군요. 겸손한 자만이 다스릴 것이요 노력하는 자만이 가질 것이다 라고 미국의 에머슨이 말했던가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로부터 행운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중요한 인사를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행동거지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도 겸손함과 공손함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겸손과 거만은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열쇠는 마음가짐입니다. 항심이 있으면 겸손하고 항심이 없으면 비굴하거나 거만해지지요. 흔들리는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항심이 있는 곳에 행운이 있습니다. 행운의 법칙. 흔들리는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다. 매일 행운 일기를 써라.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연못을 이룬다. 순자. 오프라 윈프리가 꼽는 자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감사일기를 최고의 비결이라 말합니다. 오프라는 매일 자기 전에 그날에 감사했던 일들을 일기에 썼다고 합니다. 그것을 쓰면서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네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 강한 근육을 키워가듯 매일 좋은 습관의 실천을 통해 큰 행운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재미있고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일기 숙제처럼 하루 일과를 전부 기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행운 일기를 써볼 것을 제안합니다. 운 컨설턴트로서 자신있게 말하건대 행운 일기를 쓰는 작은 실천이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행운 일기를 채워가는 만큼 분명 당신의 미래도 행운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행운 일기를 쓰는 방법은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행운 일기를 쓰는 시간대는 자기 전 또는 저녁 식사 후가 바람직합니다. 우선 하루를 돌이켜 보면서 행운이라고 느꼈던 일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작은 행운이 큰 행운을 불러오는 기회이고 시작이니까요. 그 일이 일어난 시간과 어떤 행운을 얻었는지를 함께 기록해 보세요. 남이 읽으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 라는 생각은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행운 일기를 통해 당신은 매일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찾아내게 될 겁니다. 이런 증거가 하나씩 쌓이게 된다면 결국 나는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굳은 신념이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행운을 불러오는 행운 일기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2013년 1월 1일 오후 2시 서점에 들러 책을 읽다가 우연히 행운 일기에 대한 것을 배웠다. 계산을 하는데 직원이 매우 친절하게 대해줘서 기분이 좋아졌다. 게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새해 첫날 내린 눈이 올 한 해의 행운을 예고한다. 나는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학습운, 대인관계 운, 일상운. 2013년 3월 5일 오후 3시 구청에 갔는데 거의 기다리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역시 난 운이 좋구나. 일운. 2013년 5월 21일 오후 12시 30분 신랑하고 밖에서 점심을 먹었다. 새로 생긴 식당을 우연히 발견하고 들어갔는데 맛이 참 좋았다. 게다가 서비스도 좋았고 식사를 끝내고 나올 땐 오픈 기념으로 머그컵도 받았다. 역시 나는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다. 식복, 금전운.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행운일기를 쓴 다음 일기의 마지막에 항상 난 정말 운이 좋구나와 같은 말을 꼭 써야 합니다.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겠지요. 물론 행운일기를 건성으로 쓰기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을 기쁜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스스로 행운아임을 믿고 감사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행운일기를 매일 쓰기가 힘들다면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쓰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작은 기쁨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습관은 시기에 관계없이 좋은 일을 불러들이는 기운이지요. 행운일기를 통해 당신이 즐겁게 맞이한 작은 행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큰 행운을 부르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행운의 법칙. 작은 행운이 모여 큰 행운을 만든다. 행운을 부르는 중용의 도. 나쁜 일이 닥쳐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불러들인 것이다. 춘추좌전. 평소에 남자는 능력이라고 노래를 부르더니만 이렇게 빚까지 있는 사람한테 푹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곱게 키운 딸이 집안에서 반대하고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니 D씨의 속상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을 허락해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말려야 하는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D씨의 딸은 친구들이 결혼할 때도 오직 남자의 경제적인 능력만을 기준으로 결혼 잘했다, 아니다를 따졌던 터라 충격이 더했습니다. 오히려 D씨가 그런 딸에게 사람이 너무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딸이 사랑에 빠진 상대는 재산은커녕 집안의 빚에다 부모 형제를 돌봐야 하는 장남이었습니다. 이처럼 평소 극도로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던 상황을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또 알게 모르게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상사와의 불화 때문에 결국 이직을 했는데 새 직장에서 더한 강적을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A가 싫어서 떠났는데 새로운 환경에 다른 사람에게서 다시 A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까요? 이런 경우 늑대를 피하다가 범을 만났다고 표현하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늑대를 범으로 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진 시집살이 때문에 자신은 결코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시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며느리를 대하면 생각이 달라지지요. 자신이 겪은 것보다 더 모질게 시집살이를 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물을 혐오하고 경멸하면 할수록 스스로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싫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악연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두려움과 혐오가 자신의 마음속에 심상으로 남게 되지요. 부정적인 심상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질 경우 오히려 그런 상황이나 인연을 끌어당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장 경멸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자신에게서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난 그런 사람이 너무 싫어. 행여 꿈에서라도 만날까 겁난다니까?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자기 마음속에 생겨난 부정적인 감정과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악연과 강한 인연을 만들고 점점 더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즉, 가장 피하고 싶은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악순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운명학적으로 순탄하고 고른 복을 가진 사람의 사주를 보면 조화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하게 구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양에서의 좋은 사주란 음과 양이 서로 치우침 없이 조화를 이루고 오행도 과부족 없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서양에서의 좋은 점성술 차트 또한 7개의 행성이 서로 잘 통하도록 각도를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조화와 균형이 깨진다면
우리 삶에 큰 기복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물론 부조화와 불균형이 반드시 불행으로 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받게 되는 상처는 만만치가 않답니다.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 빠졌다면 SOS를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의 시련은 이처럼 극단적인 마음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그때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흔적이 남아 비슷한 상황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시 나쁜 상황에 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운명이 바뀌는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당신이 지나치게 싫거나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알아봐야겠지요. 마음속에 있는 극단적인 감정과 생각을 찾아내고 치유하는 것이 행운을 불러오는 첫 걸음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나쁜 기운을 중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학의 기본이고 중용의 원리입니다. 행운의 법칙, 극단적인 감정과 생각을 찾아내고 치유하라. 우리가 불운을 되풀이하는 이유. 하나의 경험이 한 가지의 지혜를 만든다. 명심보감. 그때 회사를 옮겼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어요. 조금 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더라면 이렇게 나빠지진 않았을 텐데. 삶에서 후회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좋은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계추를 그 시절 그 상황으로 한번 되돌려 보는 겁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지만 과거의 시간은 수십 년 정도는 쉽게 되돌려 버릴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다시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때와는 다른 선택이나 결정을 하게 될까요?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자주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1999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10년 전에 겪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려 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더라도 이성의 기억은 오래가질 않지요. 대신 뇌와 마음에 축적된 감정의 기억만 오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절절하게 후회한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지에 끌리는 경향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과 기회가 주어져도 비슷한 선택과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똑같은 시험 문제지를 다시 풀어도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답지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왜 틀렸는지 이유를 찾아내고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 일은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같은 실수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실패의 교훈을 꼭 떠올려야 합니다. 그때는 기회를 놓쳤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운에 대해 설명할 때 종종 덧붙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좋아한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행운은 대문 앞에서도 발길을 돌려버리지요. 스스로 변화를 주저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역사를 돌아보며 자신의 성장과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게 단순한 추억의 회상이 아닌 자기 내면과의 진솔한 만남이고 대화라야 하는 이유이지요. 운은 나선형 계단처럼 단계를 밟으며 상승하고 진화합니다.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일정한 주기로 생기게 된답니다. 이때 항상 같은 결과를 반복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후회는 적게 반성은 많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뼈아픈 실패를 겪었던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에서 눈부신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인생을 하나의 배움의 장으로 생각합니다. 학벌 등 객관적인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스스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학교 밖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세상살이의 이치와 삶의 지혜를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학습과 자기 반성을 통해 더욱 탄탄하게 행운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구축해 나간답니다. 간혹 자신의 그릇을 타고난 것보다 더욱 키울 수 있는 사주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자기 반성을 통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자기 반성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고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도 자신의 역사와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 속에 운을 다스리는 통찰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행운의 법칙. 살아가는 동안 후회는 적게, 반성은 많이 하라. 낙관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차이. 힘이 모자라면 중단하지만 스스로 한계에 묻혀 머무는 것은 나 자신이다. 노너. 주파나를 튕기는 현실주의자와 미래를 꿈꾸는 낙관주의자. 성향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행운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행운을 거머쥐는 쪽은 후자입니다. 왜 낙관주의자가 현실주의자를 이기는지 운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운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의 밑바닥을 겨우겨우 채운 상태를 1, 가득 채운 상태를 10이라고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는 현실주의자는 언제나 운의 그릇을 3, 4 정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험적으로 도전을 한다고 해도 5를 넘기기는 힘듭니다. 일을 추진할 때도 될 이유보다는 안 될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을 먼저 말하지요. 일어나지도 겪지도 않을 어려움과 장애물을 찾아내 열거합니다. 그러고는 어려움에 부딪히면 마치 자신의 신념을 확인이라도 했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보라고, 역시 현실은 만만한 게 아니야. 내가 애초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시작한 일은 100점 100패입니다. 아니,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말해야겠지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큰 행운을 거머쥐는 확률은 놀랍게도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주의자는 진실을 외면하고 언제나 사실에 주목합니다. 스스로 능력의 한계치를 끌어내리거나 99%의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장점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그의 목표라면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다른 사람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저절로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이외의 것들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른바 운의 영역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지요. 이때 비로소 꿈이 생기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이런 어려움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야.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 낙관주의자는 현실주의자와는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목표를 정하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피하기보다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행운은 문제를 찾는 사람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행운이 따르지 않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란 없습니다. 다만 운의 과학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행운을 누릴 확률이 떨어질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살펴본 4만여 명의 운명 데이터 가운데 자신의 타고난 행운을 온전히 누리는 3%의 사람들은 낙관론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운의 세계는 규칙과 법칙이 지배하는 과학의 세계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우주 만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현실주의자의 함정에 빠진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의 절반도 누리기 힘듭니다. 주변에 널린 비관론자들의 비판과 비난을 꿋꿋이 이겨내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인내심이 강한 낙관주의자인 당신은 운의 그릇에 국까지 행운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은 긍정적인 사람의 것이니까요. 행운의 법칙,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세상에 외쳐라. 고정관념의 울타리를 벗어나라. 눈먼 망아지가 원앙 소리만 듣고 따라간다. 속담. 이번에도 혹시 잘된 일인가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컨설팅을 받으면서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지난번 그 시험에 떨어져 절망했는데도 다행이라고 해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으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겉보기에 불운처럼 보이는 일도 좋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나는 고객들에게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과 감정의 관계는 너무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감정, 나쁜 일에는 나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너무 기계적인 반응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좋은 운을 불러들이지 못하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성 친구의 결별 통보는 괴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대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직은 세상과 단절할 정도로 본인을 공황 상태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친구가 좋은 관광지로 여행이라도 가면 부럽기도 하고 또 자신이 못나 보여 스스로 무능력자로 낙인을 찍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은 무조건 축하받을 일이며 좌천은 곧장 사직서 제출로 연결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세상살이에서 사람들은 정해진 방식대로 행동하곤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매뉴얼처럼 똑같이 반응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생각은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운의 과학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같은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행운을 만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기만큼이나 어렵답니다. 앞서 예를 든 고정관념의 세계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시련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주어진 기회입니다. 악연을 떠나보내는 기회가 될 때도 있지요. 해고나 실직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창업과 전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재충전의 시기를 보내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과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 인간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지요. 빠른 승진이 마냥 부러운 일이기만 할까요? 빠른 승진은 빠른 퇴사의 지름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자세가 주위에 보이지 않는 적들을 만들고 결국 추락의 빌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처럼 세상 만사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세상의 통념대로 기계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행운이 불운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불운이 행운을 불러들이기도 하니까요. 불교 경전인 아함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우화입니다. 어느 날 천하에 둘도 없는 미녀와 추녀가 함께 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묵기 위해 어느 집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보니 눈이 부실 정도의 미인이 서 있기에 누군지 물었습니다. 저는 행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집주인은 미녀를 집 안으로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기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누더기를 걸친 추녀가 서 있었습니다. 주인이 재차 누군지 물었습니다. 저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추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인은 당장 꺼지라며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문 밖으로 쫓겨난 추녀가 말했습니다. 먼저 집에 들어간 여자는 제 언니랍니다. 우리 자매는 언제나 함께 다니지요. 제가 쫓겨나면 언니도 함께 이 집을 떠날 겁니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름의 두 자매는 곧바로 그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행복은 불행 뒤에 숨어서 오고 불행은 행복 뒤에 숨어서 옵니다. 빛과 그림자처럼 겉으로 불운처럼 보이지만 대박의 행운을 안겨주는 일은 너무나 많지요.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바로 행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게 왜 이런 불행이 생겼느냐며 절망하는 동안 불운 속에 숨겨진 행운은 달아나 버릴 뿐입니다. 반면 행운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기쁨은 마음껏 누리되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진정한 행운으로 만들려면 감사하고 겸손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이란 내 안의 나를 찾아가는 긴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모습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나를 만날 때 비로소 행운이 미소를 짓지요. 그때 행복한 모습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행복한 당신이 행운의 주인이니까요. 행운의 법칙. 행운과 불행은 함께 온다. 100% 정확한 역학은 없다. 짙은 구름이 끼어 있으나 비가 오지 않는다. 주역. 얼마 전에 점집에 갔었어요. 팔려고 내놓은 집이 안 팔려서 힘든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집을 팔기도 힘들 뿐 아니라 남편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며 굿을 권하더라고요. 남편은 현재 잘 나가고 있고 집만 팔리면 되는데 기분이 영 찜찜해서 고민이에요. 이렇게 단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오는 고객들을 이따금 만납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앞날에 불운이 펼쳐진다는데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겠지요.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일 수도 회색빛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날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은 달라지겠지요. 제가 운 컨설턴트로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100% 정확하고 완벽하게 예언할 수 있는 역학의 기법은 없습니다. 운명학의 어느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대가의 예언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역학은 동양과 서양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그리고 각각 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분야와 단기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분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동양의 역학은 잘 알려진 대로 사주명리, 자미두수, 기문둔갑, 육효 등 일반인에게 비교적 친숙한 것부터 전혀 생소한 이름의 역학까지 수십 가지를 헤아립니다. 서양의 역학도 고전 점성술, 심리 점성술, 베딕 등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지요. 이런 동서양의 역학들은 각각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동시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기원, 철학, 기법, 해석법 등에 있어서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역학이 한 가지 운의 데이터를 놓고 동일한 예측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동서양의 여러 역학을 연구하고 또 실제로 적용한 경험에 따르면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맞는 단 하나의 방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만 명의 운명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방법만을 통해 내린 운명의 예측은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예로부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직업은 의사와 점술가 뿐이라고 했을까요? 선무당이 사람 잡고 돌팔이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저의 경우는 동양의 역학 가운데 서너 가지 방법, 서양의 역학 가운데 두 가지 방법을 두루 활용해서 운의 데이터를 뽑아봅니다. 이처럼 5, 6가지 역학의 방법을 사용해서 나오는 각각의 결론을 비교해보면 공통적인 것들을 추출하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상과 성명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답니다. 물론 한두 가지 기법에서만 나타나는 예측 결과도 있지만 대개는 단편적인 경향성만 보여주기 때문에 참고만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를 뿌릴 듯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지만 곧바로 구름이 걷히는 형국일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당신은 신탁을 받으러 신전에 가듯이 절대 예언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전문가의 조언과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지요. 이 책에서 말하는 운의 법칙과 기술을 잘 익힌다면 당신의 그릇에 행운을 가득 채우는데 활용할 수 있답니다. 행운의 법칙, 절대 예언에만 매달리지 마라. 상대에게서 나를 보는 인연법. 남을 이기려면 자신을 먼저 이겨야 한다. 여시 춘추. 요즘 저와 개인적으로 상당히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제가 왜 이 사람과 엉켰는지 모르겠어요. 운명적으로 볼 때 이 사람과 저의 관계가 어떤가요? 실제로 이 사람 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대기업 임원인 P씨가 S씨의 생년월일을 손에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내준 S씨의 생일은 전에도 받아본 적이 있는 사주였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때 S씨의 생일을 내민 또 다른 고객은 S씨가 믿을만하고 인성도 바른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은 문제가 많아 껄끄러운 사람이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믿음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S씨의 생일을 들고 온 두 사람의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둘 다 틀리기도 합니다. 왜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나 이외의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눈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을 당신의 틀로 해석해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른 모습의 나를 내보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타인을 판단하고 받아들일 때에도 반응하는 나에 따라 각각 몇 가지 유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같은 사람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그토록 얄밉게 구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랍니다. 사실 인연 운을 살펴볼 때 궁합에 따라 대하는 방법과 전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당신이 기울여야 할 노력이 있습니다. 우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다면 스스로 감정의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의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운의 관점에서 볼 때 악연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관계를 단절하거나 정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약 악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감정이 앞서 있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의 문제를 바깥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연법상 악연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같은 관계는 오직 당신의 내면에 자리한 그를 미워하는 나를 치유함으로써 이겨내야 합니다. 왜 그토록 마음에 들지 않는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마음 깊숙한 곳까지 살펴보고 내면의 어린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반드시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을 테니까요. 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이 가진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고 바로 그 모습을 싫은 상대에게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 역시도 당신의 행운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소외되었던 내 안의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 용서하며 따뜻하게 감싸 안아준다면 당신의 아군으로 변모하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마음에 들지 않던 나도 반드시 필요한 자신의 한 조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행운의 법칙, 내 안의 문제를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